서울의 심장부, 화려하기로 유명한 7성급 레스토랑 에투알 서울 에토이 세우리에서 인간의 손이 발견되었다. 레스토랑 손님들과 직원들에게는 평범한 저녁이 되어야 했던 그날 밤은 갑자기 수사팀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악몽으로 변해버렸다. 반짝이는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정갈하게 정돈된 테이블 뒤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어두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날 밤 22시 17분경 경찰서에 긴급 신고 전화가 걸려왔다. 떨리는 목소리의 한 주방 직원이 끔찍한 사실을 신고했다. 대형 냉동고에서 사람 고기 썩는 듯한 역한 냄새가 나요.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과학수사 전문가를 포함한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안전해야 할 냉동 식자재들 사이에 인간의 손 하나가 보관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7성급 레스토랑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어떻게 인간의 신체 일부가 최고급 주방 한가운데에 있게 된 것일까? 이번 이야기에서는 수사팀을 경악하게 만든 충격적인 사실들과 이 사건이 어떻게 서울에서 가장 끔찍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발전했는지를 파헤쳐 본다. 그날 밤 서울 도심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축축한 공기, 가로등은 보도블록 위 무릉덩이에 창백한 노란빛을 반사했다. 시계가 22시 17분을 가리킬 때 강남경찰서의 전화벨이 갑자기 울렸다. 목소리는 다급하고 심하게 떨렸으며 중간중간 끊겼다. 저는 에투알 서울 주방 직원 김민준인데요. 뭔가 이상해요. 지하실 냉동고에서 시체 썩는 냄새 같은 끔찍한 악취가 나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고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무서워요. 그의 목소리는 거친 숨소리만 남긴 채 끊어졌다. 신고를 받은 당직 경찰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전화기 화면을 몇 초간 응시했다. 에투알 서울은 아무데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 강남의 한 고층 빌딩 15층에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은 부유층이나 고위 관료 혹은 돈 많은 외국 손님들만 드나들 수 있는 7성급 레스토랑이었다. 단 한 번의 스캔들도 기록된 적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의 주방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들어올 수 있단 말인가? 30분도 지나지 않아 특별 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순찰차 안에서 강태식 경위는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할 준비가 된 빈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그는 경험 많은 형사였고 웬만한 범죄 사건에는 익숙했지만 그날 밤은 유독 마음이 무거웠다. 김민준이라는 젊은이의 목소리에는 이 신고를 가볍게 넘길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뒷좌석에는 흰 가운을 입은 중년 여성이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다. 그녀는 주요 사건에 자주 호출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법의학자 윤서연 박사였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테헤란로에 질비한 화려한 빌딩들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에투알 서울이라. 그녀가 나지막이 읊조렸다. 만약 거기서 정말 시신이 나온다면 서울 전체가 발칵 뒤집히겠군. 그들이 도착했을 때 레스토랑 로비의 분위기는 평온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아름답게 걸려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으며 잘 차려입은 손님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저녁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 리셉션 직원들의 상냥한 미소는 마치 몇 층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지하실로 향하는 문이 열리자마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습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계단을 내려갈수록 악취는 더욱 지독해져 헛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강경위는 모든 팀원에게 장갑과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신호했다. 벽의 형광등은 깜빡이며 음산하고 차가운 느낌을 주었다. 복도 끝에는 거의 2m 높이의 거대한 산업용 냉동고가 서 있었다. 문 아래쪽에는 검붉은 액체가 흘러내려 하얀 타일, 바닥에 길게 굳어버린 자국이 보였다. 피가 마른 자국 같습니다. 한 젊은 경찰관이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강경위가 다가섰다. 비밀번호 아는 사람? 그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매니저 복장을 한 중년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다가왔다. 레스토랑 관리자인 이진우 지배인이었다. 그의 얼굴은 식은땀으로 가득했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전자음이 울리고 냉동고 문이 천천히 열렸다. 순간 차가운 공기와 함께 끔찍한 악취가 뿜어져 나와 한 젊은 경찰관은 그대로 고개를 숙여 구토했다. 윤서연 박사는 손으로 코를 막았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깔끔하게 포장된 수입 육류 더미 사이로 찢어진 검은 비닐봉지가 보였다. 찢어진 틈새로 얼어붙어 뻣뻣해진 무언가가 선명하게 보였다. 인간의 손이었다. 손가락은 굳게 움켜쥐어져 있었고 피부는 푸르스름하게 창백했으며
손톱은 검게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것은 인형도 조작도 아니었다. 진짜 인간의 손이었다. 지하실의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무도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천장의 파이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마저 귀에는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강태식 경위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턱이 단단해졌다. 그는 그 순간부터 자신들이 단순한 범죄 사건이 아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공포의 문을 열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날 밤 서울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수사팀이 에투알 서울의 지하실에서 증거물을 옮길 때였다. 이전에 인간의 손이 담겨있던 비닐봉지는 이제 냉동 상자에 깔끔하게 포장되어 무장 경찰 2명의 삼엄한 경비 아래 옮겨졌다. 모든 레스토랑 직원들은 조사를 위해 아래층 로비로 소집되었다. 창백하고 불안한 얼굴들이 공간을 가득 메웠다. 그들 사이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차가운 눈빛을 한 키 크고 마른 남자였다. 그는 철두철미하고 경험 많기로 유명한 주방장 최민혁 셰프였다. 최 셰프는 팔짱을 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은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 텅 비어 있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불안해하는 이진우 지배인과는 대조적이었다. 강태식 경위는 주위를 둘러보며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는지 확인했다. 최 셰프님, 마지막으로 냉동고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된 사람이 맞습니까? 그가 단호하게 물었다. 최 셰프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식자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새벽 2시에 들어갔다고 답했다. 모든 것이 신선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신고자인 김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이상한 냄새를 맡고 붉은 물방울을 본 뒤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고 떨리는 손으로 설명했다. CCTV 기록에 따르면 그는 냉동고를 만진 적이 없었으므로 그날 밤 냉동고에 들어간 유일한 사람은 최 셰프가 되었다. 국과수 부검실에서 윤서연 박사는 신중하게 일했다. 비닐봉지를 열고 얼어붙은 물체를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강경희와 팀에게 그것이 단순한 소고기가 아니며 인간이 연루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봉지에서는 긴 머리카락 몇 가닥도 발견되어 다른 피해자나 목격자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특별팀은 강남의 고급 주거 지역인 청담동에 있는 최 셰프의 아파트를 수색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깨끗하며 현대적이었다. 그러나 옷장을 열자 큰 정육 칼과 장갑이 든 스포츠 가방이 발견되어 의심을 증폭시켰다. 모든 샘플은 검사를 위해 연구실로 보내졌다. 다른 한편에서는 젊은 웨이트리스 이수진이 3일째 출근하지 않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녀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녀가 살던 원룸은 잠겨 있었다. 그녀의 친한 동료 박지영은 이수진의 마지막 메모가 담긴 노트를 제출했다. 노트에는 최 셰프의 주방에서 일하며 느꼈던 두려움이 기록되어 있었다. 모든 단어는 마치 현실의 공포를 암시하듯 떨리는 손으로 쓰여 있었다. 취조실에서 최 셰프는 강경희가 증거 사진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침착하게 앉아 있었다. 강경희는 그 물건들의 소유권과 이수진의 실종에 대한 그의 역할을 물었다. 최 셰프는 자신은 단지 식자재의 품질을 확인하는 요리사일 뿐이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대답은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할 만큼 차갑고 침착했다. 국과수 검사 결과는 의심을 더욱 굳혔다. 최 셰프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물품들에서 이수진과 관련된 생물학적 증거가 나왔다. 그날 밤의 사건이 단순한 악취 신고나 의심스러운 물체 발견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날 밤 서울의 분위기는 섬뜩했다. 내리는 비는 긴장감을 더욱 강조했고 취조실 안 최 셰프는 더 깊은 비밀을 드러낼 차례를 기다리는 듯 텅 빈 눈빛으로 앉아 있었다. 경찰서에서의 긴 밤이 지난 후 수사팀은 긴장된 마음으로 에투알 서울로 돌아왔다. 이전에는 거대한 냉동고만 있던 것으로 보였던 지하실이 이제는 조사의 초점이 되었다. 열 감지기와 휴대용 카메라의 도움을 받아 강태식 경위는 팀을 이끌고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그들은 표준 규격보다 더 두꺼워 보이는 수입 육류 더미에 주목했다. 건물의 설계도와 대조하며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동안 눈에 띄지 않게 숨겨져 있던 벽에 얇은 틈새가 드러났다. 조심스럽게 나무 패널을 제거하자 어둡고 축축하며 악취가 나는 좁은 통로가 나타났다. 분위기는 즉시 모든 팀원을 긴장시켰다. 휴대용 조명이 차갑고 젖은 표면을 비추자 흔들리는 빛을 따라 긴 그림자가 움직였다. 윤서연 박사는 통로 안의 공기가 점점 더 탁해지자
팀원들에게 추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지시했다. 지독한 습기 냄새와 메스꺼움이 긴장감을 서서히 고조시켰다. 통로 안에는 긴 강철 테이블과 점성 있는 액체가 담긴 여러 개의 큰 용기가 있었다. 영구적인 조명은 없었고 오직 휴대용 조명에서 나오는 빛만이 섬뜩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여러 개의 검은 봉지들이 선반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정 코드로 분류되어 있었다. 윤 박사는 팀의 안전을 위해 외부만 만지며 봉지 하나를 매우 조심스럽게 검사했다. 그녀는 봉지 안의 내용물이 평범한 식자재가 아니며 보이는 조직 구조가 인간의 것일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다른 봉지에서도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지만 신원은 아직 확인할 수 없어 알려지지 않은 다른 희생자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을 낳았다. 한편 강경위는 팀에게 레스토랑 내부 카메라 기록을 검토하여 누가 이 통로에 들어왔는지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조사 결과 이수진의 손이 발견되었던 시간대와 동일한 시간에 최민혁 셰프와 함께 통로로 들어가는 젊은 여성의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통로를 드나들지 않았다. 이는 최 셰프가 이 숨겨진 통로를 체계적으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강화했다. 아래층에서 윤 박사는 각 봉지에 코드가 적힌 최 셰프의 손글씨 메모를 발견했다. 그 코드는 보관 순서와 희생자가 들어온 시간을 나타내는 내부 식별 시스템으로 보였다. 강경위와 윤 박사는 최 셰프가 이 모든 것을 매우 치밀하게 계획했으며 희생자들의 신체 일부를 숨겨진 공간에 정기적으로 보관해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패턴은 이것이 단일 사건이 아니라 상당 기간 동안 계속된 활동임을 명확히 했다. 좁은 통로에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가슴을 짓누르는 긴장감을 더하며 울려 퍼졌다. 수사팀은 각각의 봉지, 각각의 코드, 그리고 발견된 모든 물건이 에투알 서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끔찍한 계획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윤 박사는 쇠어 추가로 메모와 다른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했다. 이 모든 것은 추가 분석을 위해 신중하게 수집되었다. 강경위는 이수진이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발견은 아직 감지되지 않은 다른 희생자들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주었고 사건은 더 크고 복잡한 수사로 확대되었다. 팀원들이 에투알 서울이 그 모든 화려함과 크리스탈 샹들리에 위해 만약 폭로된다면 도시를 뒤흔들 수 있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그 좁은 통로에서 각각의 검은 봉지, 메모의 코드, 그리고 발견된 모든 물건은 오랫동안 숨겨져 온 잔혹행위의 증거가 되었다. 그들은 그날 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밝혀낼 수사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에투알 서울의 지하실에 숨겨진 통로가 확인된 후 수사팀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압박감을 느꼈다. 휴대용 조명이 좁은 구석구석을 비추었고 축축한 벽의 그림자가 조심스러운 발걸음에 따라 움직였다. 여전히 코를 찌르는 습한 냄새는 모든 팀원의 숨을 무겁게 만들었다. 윤서연 박사는 검은 봉지를 하나씩 검사하며 코드와 보관 위치를 기록했고 강태식 경위는 팀을 이끌며 증거를 놓치지 않고 모든 팀원의 안전을 확보했다. 한 선반에서 윤 박사는 크기와 모양이 다른 검은 봉지를 발견했다. 그 안의 형태는 희미하게 보였지만 평범한 식자재가 아니었다. 이전에 발견된 최 셰프의 메모에 따르면 이 봉지의 코드는 이수진이 담겨있던 봉지와는 달랐다. 초기 분석 결과 일부 봉지에는 실종 신고가 되지 않은 희생자들이 들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임시직 노동자, 신원 미상의 고시원 거주자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최 셰프가 통제하기 쉽고 서울에 가까운 가족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골랐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윤 박사가 모든 발견 사항을 기록하는 동안 강경위는 레스토랑 뒤쪽 통로의 CCTV 녹화 영상을 추적했다. 몇몇 젊은이들이 늦은 밤 시간에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일부는 망설이고 불안해 보였다. 한 젊은 여성은 지하실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지만 카메라 각도가 제한적이어서 얼굴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 패턴은 최 셰프가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계획하여 선택된 희생자가 의심을 사지 않고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어서 팀은 다른 봉지들을 검사했다. 윤 박사는 다른 희생자들의 것일 가능성이 있는 옷 조각이나 작은 액세서리와 같은 몇 가지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다. 모든 물건은 추가 분석을 위해 신중하게 수집되었다.
각각의 코드, 각각의 봉지는 마치 무서운 패턴을 형성하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일 잔혹행위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시스템이었다. 강경위는 팀에게 통로를 전체적으로 측정하라고 명령했다. 숨겨진 통로는 초기 예상보다 길었고 검은 봉지들이 담긴 추가 선반이 있는 여러 개의 작은 갈래를 가지고 있었다. 각 갈래에는 최 셰프의 메모에 있는 코드와 일치하는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이러한 깔끔한 배열을 통해 팀은 희생자의 수가 초기 추정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좁은 통로에서의 모든 걸음은 긴장감을 유발했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며 경계심을 더했다. 윤 박사는 이수진과 관련된 최 셰프의 메모와 동일한 코드가 있는 봉지를 검사했다. 초기 분석 결과 이전 발견과 일치하는 생물학적 패턴을 보여 이수진이 이미 확인된 유일한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강경위는 자신들이 희생자 선택, 보관, 코드 배열 패턴이 체계적인 더 광범위한 조직 범죄 사건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팀은 쉬지 않고 일했다. 각 봉지는 오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직접 내용물을 열지 않고 신중하게 검사되었다. 팀원들은 교대로 일하며 현장에 아직 희생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 최 셰프의 메모에서 나온 몇 가지 개인 소지품과 추가 코드의 발견은 다른 희생자들이 여전히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을 더욱 강화했다. 희미한 휴대용 조명이 통로에 긴 그림자를 비추었고 모든 걸음이 좁은 벽에 울려 퍼져 섬뜩한 분위기를 더했다. 강경위는 팀이 증거 수집과 코드 기록에 계속 집중하도록 했다. 그들은 각각의 검은 봉지, 메모의 코드, 그리고 모든 개인 소지품이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잔혹행위 시스템의 명백한 증거라는 것을 깨달았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에투알 서울은 만약 폭로된다면 도시를 뒤흔들 수 있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그날 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밝혀낼 긴 수사의 시작에 불과했다. 그날 밤 에투알 서울의 지하실에서 수사팀은 점점 더 가슴을 짓누르는 긴장감을 느꼈다. 몇 미터 길이의 좁은 통로 양쪽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검은 선반들은 희미한 휴대용 조명빛 아래에서 섬뜩해 보였다. 습한 냄새와 희미한 이질적인 향기가 경계심을 더했고 모든 걸음이 젖은 벽에 울려 퍼졌다. 윤서연 박사는 검은 봉지들을 하나씩 검사하며 코드와 개인 소지품을 신중하게 기록했고 강태식 경위는 모든 팀원을 감독하며 증거를 놓치지 않도록 했다. 통로의 한 갈래에서 윤 박사는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코드가 붙은 다른 크기의 봉지를 발견했다. 그 안의 형태는 희미했지만 분명 식자재가 아니었다. 이전에 발견된 최 셰프의 디지털 기록에 따르면 그 코드는 실종 신고된 적 없는 새로운 희생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몇몇 희생자는 임시직 노동자, 신입 고시원 거주자 또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로 보였고 이는 최 셰프가 그들을 표적으로 선택한 것이 논리적이었다. 이 패턴은 그의 행동이 즉흥적이지 않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이었음을 확증했다. 새로운 코드를 표시하면서 윤 박사는 최 셰프의 오래된 기록을 추적했고 보관해서 연대 기적 패턴을 발견했다. 각 새로운 희생자는 순차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최 셰프가 모든 단계를 정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강경위는 뒤쪽 통로에 CCTV 녹화 영상을 관찰하며 늦은 밤 건물에 들어오는 몇몇 젊은이들을 주목했다. 몇몇은 망설이고 불안해 보였고 한 여성은 지하실로 들어갔지만 그날 나오지 않았다. 이 패턴은 최 셰프가 감시를 피하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희생자들을 깔끔하고 신중하게 통제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팀은 숨겨진 통로가 총 길이가 몇 미터에 달하는 여러 개의 작은 갈래를 가지고 있으며 봉지를 담고 있는 추가 선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각 선반에는 최 셰프의 메모에 있는 코드에 따라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윤 박사가 다른 희생자들의 것일 수 있는 몇 가지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을 때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모든 것은 신중하게 수집되었고 위치, 코드, 그리고 모든 작은 세부 사항이 기록되었다. 모든 실수가 중요한 증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몇 시간 동안 팀은 쉬지 않고 일했고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잠시 교대했다. 통로의 습한 냄새와 섬뜩한 느낌은 정신적 압박을 더했지만 모든 팀원은 집중력을 유지했다. 윤 박사는 이수진과 동일한 코드를 가진 여러 봉지를 검사했고 다른 희생자들이 유사한 생물학적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일부 희생자들은 보관될 당시 아직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강경위는 자신들이 초기 추정보다 더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직적 연쇄 범죄 사건에 직면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최 셰프의 디지털 기록은 희생자들의 일일 일정, 레스토랑 출입 시간, 그리고 건물 주변에서의 그들의 행적을 보여주었다. 이는 최 셰프가 도시에 가까운 가족이 없고 그들의 존재가 거의 주목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매우 신중하게 희생자를 선택했음을 드러냈다. 이 패턴은 최 셰프가 즉흥적인 단독 범인이 아니라 성숙하고 위험한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임을 확증했다. 통로의 분위기는 점점 더 섬뜩해졌다. 긴 그림자가 팀을 따라 움직였고 물방울 소리가 좁은 벽을 따라 울려 퍼졌다. 강경위는 팀원들이 계속 집중하도록 했고 모든 코드와 봉지의 위치를 기록하고 모든 개인 소지품을 표시했다. 모든 증거는 숨겨진 희생자 네트워크의 시각적 지도가 되었다. 팀은 모든 실수가 아직 살아있는 다른 희생자를 찾는 기회를 잃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호화로움을 자랑하는 에투알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모든 검은 봉지, 코드, 그리고 기록은 조직적인 잔혹행위 시스템의 명백한 증거가 되었다. 최 셰프는 단순한 단독 범인이 아니었다. 그는 희생자를 보관하고 순서를 계획하며 비밀을 엄격하게 유지하는 체계적인 네트워크의 주모자였다. 수사팀은 그날 밤이 더 큰 공포를 밝혀낼 긴 수사의 시작에 불과하며 숨겨진 통로에서의 모든 걸음이 최 셰프의 끔찍한 계획의 핵심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에투알 서울의 지하실은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몇 미터 길이의 좁은 통로 양쪽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검은 선반들은 흔들리는 휴대용 조명빛 아래에서 음산해 보였다. 긴 그림자가 모든 팀원의 발걸음을 따라다녔다. 습한 냄새와 희미한 이질적인 향기가 코를 찔러 경계심을 더했고 모든 숨이 무겁게 느껴졌다. 윤서연 박사는 검은 봉지들을 꼼꼼히 검사하며 코드와 개인 소지품을 기록했고 강태식 경위는 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안전을 유지하도록 했다. 통로 끝에서 윤 박사는 다른 것들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봉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봉지 외부를 검사했고 이전 봉지들과는 다른 징후를 알아차렸다. 강경위가 즉시 다가와 팀에게 안전하게 봉지를 열라고 명령했다. 봉지가 천천히 열리자 아직 살아있는 희생자가 보였다. 젊은 여성이 떨고 있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팀은 순간 숨을 참았다. 이 발견이 수사의 초점을 긴급 구조 임무로 바꾼다는 것을 깨달았다. 희생자는 20대에서 24세 사이로 겁에 질려 있었지만 지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윤 박사는 희생자를 부드럽게 진정시켰고 강경위는 팀을 조직하여 희생자를 즉시 지하실 밖의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분위기는 완전한 집중으로 바뀌었다. 모든 팀원은 희생자의 안전을 위해 매 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희생자를 진정시키는 동안 윤 박사는 옷과 다른 희생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초기 분석 결과 이 희생자는 최 셰프가 거의 눈에 띄지 않거나 가까운 가족 관계가 없는 표적을 선택하는 패턴에 따라 임시직 노동자나 서울의 새로 온 고시원 거주자였다. 이는 최 셰프가 모든 단계를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계획했다는 인식을 강화했다. 강경위는 최 셰프의 디지털 기록을 다시 추적하여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다른 희생자들의 일정과 패턴을 찾았다. 몇몇은 늦은 밤 건물에 들어갔고 그날 다시 나오지 않았다. 이 패턴은 최 셰프가 코드와 보관 시스템을 사용하여 희생자들을 통제하고 그들이 숨겨진 장소에 머물도록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팀은 최 셰프의 계획 수준을 깨닫기 시작했고 이 사건이 초기 추정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몇 시간 동안 팀은 높은 집중력으로 일했다. 윤 박사는 각 봉지를 검사하고 코드를 기록하며 개인 소지품을 수집했고 강경위는 팀의 움직임을 지휘하여 모든 단계가 안전하도록 했다. 통로의 습한 냄새와 그림자는 긴장감을 더했지만 모두는 구조 임무와 증거 수집의 성공이 그들의 신중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다른 통로 관례에서 윤 박사는 추가 선반에 보관된 다른 희생자들의 개인 소지품 몇 가지를 발견했다. 강경위는 각 위치와 코드를 기록하며 최 셰프가 체계적으로 희생자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렬하고 깔끔하게 보관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각 봉지와 코드는 성숙하고 조직적인 패턴의 일부가 되었고
최 셰프가 즉흥적인 범인이 아니라 복잡한 범죄 시스템의 주모자임을 확증했다. 지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긴장되었다. 휴대용 조명이 긴 그림자를 비추었고 물방울 소리가 좁은 벽에 울려 퍼졌다. 팀은 이 통로가 최 셰프 네트워크의 핵심이며 그들의 모든 걸음이 전체 계획을 밝히는데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강경위는 새로 발견된 희생자가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면서 다른 통로 갈래를 추적할 전략을 세웠다. 그날 밤 위층의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에투알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살아있는 희생자의 발견은 최 셰프의 계획이 희생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증했고 그를 신중한 수사와 구조 전략이 필요한 심각한 위협으로 만들었다. 수사팀은 그날 밤이 더 큰 공포를 밝혀내는 시작에 불과하며 숨겨진 통로에서의 모든 걸음이 최 셰프의 계획을 완전히 밝히는데 점점 더 가까워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에투알 서울의 지하실에서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다. 몇 미터 길이의 좁은 통로 양쪽으로 깔끔하게 정리된 검은 선반들은 흔들리는 휴대용 조명빛 아래에서 음산해 보였다. 선반의 긴 그림자가 팀의 발걸음에 따라 움직였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는 실질적인 긴장감을 더했고 모든 숨이 무겁게 느껴졌다. 윤서연 박사는 검은 봉지들을 꼼꼼히 검사하며 코드와 개인 소지품을 기록했고 강태식 경위는 모든 팀원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안전을 유지하도록 했다. 통로의 한 갈래에서 윤 박사는 다른 봉지들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봉지를 발견했다. 강 경위는 조심스럽게 팀에게 안전하게 봉지를 열라고 명령했다. 봉지가 천천히 열리자 22세에서 24세 사이로 보이는 젊은 희생자가 보였다. 그는 약해 보였지만 여전히 의식이 있었다. 안도와 긴장이 팀에 뒤섞였다. 그들은 이 발견이 빠르고 정확해야 하는 구조 임무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 박사는 희생자를 진정시키며 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야기했고 강 경위는 팀원들에게 희생자를 즉시 지하실 밖에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하면서 다른 통로 갈래를 무시하지 않았다. 모든 걸음은 신중하게 계산되었다. 모든 실수가 다른 희생자들의 안전이나 수사 진행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희생자를 안전하게 확보하면서 윤 박사는 다른 희생자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추가 코드와 개인 소지품으로 다른 봉지들을 표시했다. 초기 분석 결과 이 희생자 역시 최 셰프가 표적을 선택하는 패턴에 따라 임시직 노동자나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고시원 거주자였다. 이 패턴은 최 셰프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희생자들이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확증했다. 강 경위는 최 셰프의 디지털 기록을 검토하며 숨겨진 장소에 아직 있을 수 있는 다른 희생자들의 일정과 패턴을 추적했다. 몇몇은 늦은 밤 거물에 들어갔고 다시 나오지 않는 것이 보였다. 이는 최 셰프가 코드와 보관 시스템을 사용하여 희생자들을 통제하고 그들이 숨겨진 통로에 머물도록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팀은 최 셰프의 치밀함과 이 사건의 복잡성이 초기 추정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팀은 높은 집중력으로 일했다. 윤 박사는 각 봉지를 꼼꼼히 검사하고 코드를 기록하며 개인 소지품을 수집했고 강 경위는 다른 통로 갈래를 추적할 전략을 세웠다. 통로의 습한 냄새와 그림자는 여전히 압박감을 주었지만 팀은 집중력을 유지했다. 살아있는 희생자의 발견이 다른 희생자를 찾고 최 셰프의 전체 네트워크를 밝힐 기회를 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통로의 한 갈래에서 윤 박사는 다른 희생자들의 것일 수 있는 몇 가지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다. 강 경위는 각 물건의 위치와 코드를 기록하며 최 셰프가 깔끔하고 규칙적으로 정리된 희생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각 봉지와 코드는 최 셰프의 계획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팀은 최 셰프가 즉흥적인 범인이 아니라 성숙하고 조직적인 범죄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라는 것을 이해했다. 팀이 길고 구불구불한 통로를 따라가면서 압박감은 더욱 커졌다. 아직 검사하지 않은 갈래들이 있었다. 휴대용 조명이 긴 그림자를 비추었고 모든 걸음이 추가적인 긴장감을 유발했다. 강 경위는 팀이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두 번째 희생자를 안전한 곳에 확보했다.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은 신중하게 계획되었다. 그날 밤 위층의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빛나는 에투알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모든 검은 봉지, 코드, 그리고 개인 소지품은
조직적인 잔혹행위 시스템의 명백한 증거였다. 두 번째, 살아있는 희생자의 발견은 최 셰프의 계획이 희생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증했고 그를 심각한 위협으로 만들었다. 수사팀은 그날 밤이 단순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 최 셰프의 계획을 완전히 밝혀낼 구조작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에투알 서울의 지하실에 있는 숨겨진 통로는 이전보다 더 압박적으로 느껴졌다. 몇 미터 길이의 좁은 통로를 따라 깔끔하게 정리된 검은 선반들은 흔들리는 휴대용 조명빛을 반사하며 모든 팀원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습한 냄새와 차가운 공기가 방을 가득 채워 모든 팀원의 정신적 압박감을 더했다. 윤서현 박사는 검은 봉지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검사하며 코드와 개인 소지품을 기록했고 강태식 경위는 전체 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이전에 구조된 희생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직 검사하지 않은 통로 갈래에서 윤 박사는 크기가 다르고 다른 봉지들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지는 봉지를 발견했다. 빠른 신호로 그녀는 강경위에게 알렸고 그는 즉시 팀원들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도록 지시했다. 봉지가 천천히 열리자 21세에서 23세 사이로 보이는 세 번째 희생자가 보였다. 그녀는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의식이 있었다. 팀은 안도와 긴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들은 이 구조 임무의 성공이 정확한 협력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강경위는 즉시 세 번째 희생자를 지하실 밖에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명령하면서 다른 통로 갈래들을 계속 확보했다. 윤 박사는 희생자를 진정시키며 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부드럽게 이야기했고 희생자가 안전함을 느끼도록 했다. 모든 걸음은 신중하게 이루어졌다. 이 통로는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정리된 최 셰프의 보관, 네트워크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었다. 희생자를 진정시키는 동안 윤 박사는 다른 희생자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추가 코드와 개인 소지품으로 다른 봉지들을 표시했다. 초기 분석 결과 이 희생자 역시 임시직 노동자나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고시원 거주자였다. 이 패턴은 최 셰프가 희생자를 신중하게 선택하고 모든 단계를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희생자들이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을 더욱 확증했다. 강경위는 최 셰프의 디지털 기록을 추적하며 숨겨진 장소에 아직 있을 수 있는 다른 희생자들의 일정과 패턴을 찾았다. 몇몇 희생자는 늦은 밤 건물에 들어갔고 다시 나오지 않았다. 이 패턴은 최 셰프가 코드와 보관 시스템을 사용하여 희생자들을 통제하고 그들이 숨겨진 통로에 머물도록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팀은 최 셰프의 치밀함과 이 사건의 복잡성이 이전 예상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몇 시간 동안 팀은 높은 집중력으로 일했다. 윤 박사는 각 봉지를 꼼꼼히 검사하고 코드를 기록하며 개인 소지품을 수집했고 강경위는 다른 통로 갈래를 추적할 전략을 세웠다. 습한 냄새와 움직이는 그림자는 압박감을 주었지만 팀은 집중력을 유지했다. 세 번째, 희생자의 발견이 다른 희생자를 찾고 최 셰프의 네트워크를 완전히 밝힐 기회를 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갈래에서 윤 박사는 다른 희생자들의 것일 수 있는 몇 가지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다. 강경위는 각 물건의 위치와 코드를 기록하며 최 셰프가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된 희생자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관 패턴과 코드는 최 셰프의 복잡한 계획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팀은 최 셰프가 즉흥적인 범인이 아니라 성숙하고 위험한 범죄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팀이 길고 구불구불한 통로를 따라가면서 압박감은 더욱 커졌다. 아직 검사하지 않은 여러 갈래가 있었다. 휴대용 조명이 긴 그림자를 비추었고 모든 걸음이 추가적인 긴장감을 유발했다. 강경위는 팀이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세 번째 희생자를 안전한 곳에 확보했다. 작은 실수라도 수사와 다른 희생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은 신중하게 계획되었다. 작전 중에 팀은 새로운 패턴을 깨닫기 시작했다. 일부 봉지에는 연대기적 순서 표시가 있었는데 이는 최 셰프가 단순히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조화된 방법으로 희생자들을 관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최 셰프가 높은 수준의 계획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모든 코드, 선반, 그리고 개인 소지품은 최 셰프를 멈추고 아직 숨겨진 희생자들을 구하기 위해 풀어야 할 거대한 퍼즐의 일부가 되었다. 그날 밤 위층에 웅장한 에투알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세 번째, 희생자의 발견은
최 셰프의 계획이 희생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증했고, 그를 성숙한 수사와 구조 전략이 필요한 심각한 위협으로 만들었다. 수사팀은 오늘 밤이 최 셰프의 전체 네트워크를 밝히고 지하실에 아직 숨겨진 모든 희생자를 구출할 긴 작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에투알 서울의 지하실에 있는 숨겨진 통로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약 몇 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좁은 통로를 따라 깔끔하게 정리된 검은 선반들은 흔들리는 휴대용 조명빛을 반사하며 모든 팀원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모든 팀원의 정신을 더욱 압박했다. 윤서현 박사는 검은 봉지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검사하며 코드와 개인 소지품을 기록했고, 강태식 경위는 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구조된 희생자들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아직 검사하지 않은 통로 끝에서 윤 박사는 이전과는 다른 봉지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강 경위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는 즉시 팀에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지시했다. 봉지가 열리자 팀은 암호로 보호된 디지털 문서를 발견하고 놀랐다. 이 문서에는 최 셰프의 기록 목록, 희생자 순서, 보관 코드, 일정, 그리고 희생자들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보여주는 추가 메모가 포함되어 있었다. 팀은 방금 모든 희생자를 보관 위치 및 최 셰프의 체계적인 패턴과 연결할 수 있는 열쇠를 발견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문서의 가치를 깨닫자마자 압박감은 증가했다. 이 정보로 그들은 최 셰프의 전체 네트워크를 매핑하고 아직 숨겨진 다른 희생자들의 가능한 위치를 예측할 수 있었다. 윤 박사는 모든 코드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지하실 통로, 갈래,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된 선반들의 시각적 지도를 만들었다. 강경희는 최 셰프의 계획을 아는 것이 위험이 증가하기 전에 정확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팀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이도록 강조했다. 한편 발견된 몇 가지 개인 소지품은 희생자 보관의 연대기적 패턴을 보여주었다. 최 셰프는 희생자를 숨길 뿐만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팀은 최 셰프가 즉흥적인 범인이 아니라 매우 구조화된 시스템의 설계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코드, 선반, 그리고 개인 소지품은 최 셰프를 멈추고 아직 숨겨진 모든 희생자를 찾기 위해 풀어야 할 거대한 퍼즐의 일부였다. 팀이 길고 구불구불한 통로의 갈래를 따라가면서 압박감은 더욱 커졌다. 일부 갈래는 아직 검사하지 않았다. 휴대용 조명이 이동하는 긴 그림자를 비추었고 모든 걸음이 추가적인 긴장감을 더했다. 강경희는 팀이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희생자들이 안전한 곳에 있도록 했다. 작은 실수라도 구조 임무나 다른 희생자들의 안전을 방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움직임은 신중하게 계획되었다. 윤 박사는 이후 흔적을 흐리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놓인 것으로 보이는 다른 봉지를 발견했다. 이는 최 셰프가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팀을 어렵게 하기 위한 심리적 함정을 만드는 데에도 교활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든 단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신중하게 분석되어야 했다. 팀은 최 셰프가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치밀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수집된 디지털 문서와 개인 소지품으로 팀은 최 셰프의 네트워크 지도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모든 통로 갈래, 봉지, 그리고 코드는 이미 발견된 희생자들과 연결되었다. 아직 많은 희생자들이 숨겨져 있고 매 순간이 임무의 성공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신적 압박은 증가했다. 그들이 취하는 모든 단계는 정확하고 신속해야 했고 작은 실수가 수사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디지털 문서는 수사에 강력한 힘이 되었다. 팀은 최 셰프의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고 코드, 희생자 순서, 그리고 보관 위치가 하나의 구조화된 네트워크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았다. 모든 팀원은 자신들이 단지 단독 범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고 조직적인 수사 및 구조 전략이 필요한 성숙한 계획 시스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위층에 웅장한 에투알 서울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희생자 네트워크를 숨기고 있었다. 이 디지털 문서는 수사팀에게 다음 단계를 계획할 중요한 도구를 제공했다. 그들은 최 셰프가 단순한 평범한 범죄자가 아니라 성숙하고 구조화된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발견은 팀을 최 셰프의 전체 네트워크를 밝히고 지하실에 아직 숨겨진 희생자들을 구출하는 데 더 가까이 다가가게 했다. 그날 새벽 에투알 서울의 지하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다.
몇 미터 길이의 좁은 통로와 좌우로 깔끔하게 정리된 검은 선반들은 흔들리는 휴대용 조명빛을 반사하며 팀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는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방을 감싸며 모든 팀원의 정신적 압박감을 더했다. 윤서현 박사는 검은 봉지들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검사하며 코드와 개인 소지품을 기록했고, 강태식 경위는 이전에 구조된 희생자들이 안전하게 유지되고 전체 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도록 했다. 아직 검사하지 않은 통로의 한 갈래에서 윤 박사는 다른 표시가 있는 봉지를 발견했다. 재빨리 그녀는 강경에게 신호를 보냈고, 팀은 조심스럽게 그 봉지에 다가가 안전 절차에 따라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20세에서 22세 사이로 보이는 네 번째 희생자가 보였다. 그녀는 약해 보였지만 여전히 의식이 있었다. 분위기는 안도와 극심한 긴장이 뒤섞인 상태로 바뀌었다. 모두가 매 순간이 매우 중요하며 다음 단계가 남은 희생자들의 안전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경희는 즉시 네 번째 희생자를 지하실 밖에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하면서 다른 통로 갈래들을 계속 확보했다. 윤 박사는 희생자를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정시키며 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했다. 모든 걸음은 신중하게 계획되었다. 이 통로는 체계적이고 숨겨진 최 셰프 네트워크의 핵심이었기 때문이었다. 희생자를 감시하면서 윤 박사는 각 봉지와 개인 소지품에 추가 코드를 표시했다. 초기 분석 결과 이 희생자 역시 최 셰프가 표적을 선택하는 패턴에 따라 임시직 노동자나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고시원 거주자였다. 이 패턴은 최 셰프가 모든 단계를 신중하게 계획하고 코드로 희생자들을 관리하며 지하실의 희생자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숨겼다는 것을 확증했다. 강경희는 이전에 발견된 디지털 문서를 검토하며 희생자들의 일정, 코드, 그리고 연대기적 기록을 확인했다. 그들은 최 셰프의 계획 구조, 희생자 보관의 연대기적 패턴, 그리고 아직 희생자를 숨기고 있을 수 있는 통로 갈래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팀의 정신적 압박은 그들이 복잡하고 위험한 시스템을 탐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증가했다. 몇 시간 동안 팀은 높은 집중력으로 일했다. 윤 박사는 각 봉지를 검사하고 지하실 지도를 만들었고, 강경희는 다른 갈래를 추적할 전략을 세웠다. 습한 냄새와 긴 그림자는 여전히 압박적이었지만 팀은 집중력을 유지했다. 네 번째 희생자의 발견은 최 셰프가 이전 추정보다 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을 확증했다. 한 갈래에서 윤 박사는 흔적을 흐리게 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놓인 것으로 보이는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다. 이는 최 셰프가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함정을 만드는 데에도 교활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팀은 작은 실수라도 다른 희생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든 단서를 신중하게 분석해야 했다. 압박감은 팀이 더 먼 통로, 갈래가 아직 검사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더욱 높아졌다. 휴대용 조명이 긴 그림자를 비추었고 모든 걸음이 추가적인 긴장감을 유발했다. 강경희는 팀이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하면서 새로 발견된 희생자가 통제된 구역에서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모든 움직임은 인내심, 정확성, 그리고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 직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밀하게 계산되었다. 네 번째 희생자가 발견되면서 팀은 새로운 패턴을 깨닫기 시작했다. 최 셰프는 희생자들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보관 순서와 다른 희생자들의 가능한 위치를 나타내는 코드로 통로 갈래를 표시했다. 이 패턴은 다음 구조작전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고 팀이 숨겨진 다른 희생자들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게 했다. 그날 밤 위층에 웅장한 에투알 서울은 복잡하고 체계적인 희생자 네트워크를 숨기고 있었다. 수사팀은 모든 봉지, 코드, 그리고 개인 소지품이 최 셰프의 구조화된 시스템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다. 네 번째 희생자의 발견은 수사와 구조 임무의 긴급성을 강화했다. 그들은 다음 단계가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했다. 팀이 아직 검사하지 않은 통로 갈래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압박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들의 모든 결정이 다음 희생자의 안전을 결정할 수 있었다. 윤 박사는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고 강경희는 추가 전략을 준비했다. 그날 밤은 수사의 결정적인 지점을 표시했다. 그들의 다음 단계가 구조작전의 성공을 결정하고 최 셰프의 전체 네트워크를 완전히 밝혀낼 것이었다. 새벽은 여전히 에투알 서울의 지하실에 머물러 있었다. 몇 미터 길이의 좁은 통로와 좌우로 깔끔하게 정리된 검은 선반들은 흔들리는 휴대용 조명빛을 반사하며
팀의 발걸음을 따라 움직이는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가 모든 구석을 감싸며 팀원들의 정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윤서현 박사는 각 봉지와 개인 소지품을 계속해서 조사하며 추가 코드를 기록했고, 강태식 경위는 팀의 협력을 유지하고 이전에 구조된 희생자들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윤 박사가 아직 검사하지 않은 통로의 한 갈래를 샅샅이 뒤지던 중 그녀의 눈은 다른 표시가 있는 봉지에 꽂혔다. 그녀는 강경희에게 빠른 신호를 보냈고 전체 팀은 매우 신중하게 움직였다. 봉지가 열리자 약 21세의 젊은 여성 희생자가 보였다. 그녀는 약해 보였지만 의식이 있었다. 통로의 분위기는 안도와 극심한 긴장이 뒤섞인 상태로 바뀌었다. 팀은 매 순간이 매우 중요하며 다음 단계가 다른 희생자들의 안전을 결정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강경희는 즉시 희생자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지시하면서 다른 통로 갈래들을 계속 확보했다. 윤 박사는 희생자를 부드럽게 진정시키며 그들이 안전한 곳에 있다고 설명했다. 모든 움직임은 신중하게 계산되었다. 이 지하실은 복잡하고 숨겨진 최애 셰프 네트워크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었다. 희생자를 감시하면서 윤 박사는 각 봉지에 추가 코드를 표시했다. 초기 분석 결과 이 희생자 역시 최 셰프가 표적을 선택하는 패턴에 따라 임시직 노동자나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고시원 거주자였다. 이 패턴은 최 셰프가 모든 단계를 신중하게 계획하고 코드로 희생자들을 정리하며 지하실의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숨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했다. 다른 구석에서 강경희는 이전에 발견된 추가 디지털 문서를 검토했다. 그 문서에는 통로 갈래, 다이어그램, 봉지 코드, 그리고 아직 감지되지 않은 희생자들의 연대기적 순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팀은 최 셰프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시스템을 설계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갈래, 모든 코드, 심지어 선반의 위치까지도 흔적을 흐리고 팀의 치밀함을 시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열된 것처럼 보였다. 그들의 모든 걸음이 남은 희생자들의 안전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신적 압박은 증가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윤 박사는 모든 코드를 기록하고 다음에 검사해야 할 위치를 표시했고, 강경희는 구조 작전을 위한 정신적 지도를 구성했다. 길고 구불구불한 통로는 팀이 매우 신중하게 움직이도록 만들었다. 습한 냄새와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느껴졌지만 팀은 집중력을 유지했다. 이전에 발견된 네 번째 희생자는 가이드가 되었고 다섯 번째 희생자는 임무의 긴급성을 더했다. 다른 갈래에서 윤 박사는 팀을 오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놓인 것으로 보이는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다. 이는 최 셰프가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함정을 준비하는 데에도 교활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팀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동안 모든 코드와 물체는 신중하게 분석되었다. 그들은 최 셰프가 평범한 범인이 아니라 치밀함, 인내심, 그리고 용기를 시험하는 복잡한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라는 것을 이해했다. 팀은 발견된 문서와 코드를 기반으로 최 셰프의 네트워크 지도를 구성하기 시작했다. 희생자 보관의 연대기적 패턴은 더욱 명확해졌고 그들은 다른 희생자들의 위치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윤 박사와 강경희는 쉬지 않고 일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전략을 세우고 팀의 집중력을 유지했다. 어두운 지하실은 계속해서 압박감을 주었지만 그들은 이제 더 광범위한 구조작전을 계획할 중요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에투알 서울은 위층에서는 웅장함을 유지했지만 지하실은 구조 전략의 중심이 되었다. 추가 문서와 코드 패턴의 발견은 최 셰프의 치밀함과 장기 계획을 보여주었다. 팀은 희생자를 구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조종하고 시험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모든 단계는 정확하고 신속하며 신중해야 했다. 아직 검사하지 않은 통로가 많다는 것을 이해했을 때 정신적 압박은 최고조에 달했고 그들의 모든 결정이 다음 희생자의 안전을 결정할 수 있었다. 윤 박사는 중요한 위치를 표시했고 강경희는 추가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은 수사의 결정적인 지점을 표시했다. 팀은 최 셰프의 전체 네트워크를 밝히고 남은 희생자들을 구출할 최선의 전략을 결정해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에투알 서울의 지하실은 여전히 어두웠다. 3-4m 길이의 좁은 통로는 흔들리는 휴대용 조명빛을 반사하며 벽과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는 계속해서 모든 팀원의 정신을 압박하며 모든 단계에서 높은 집중력을 요구했다. 윤서현 박사는 각 봉지와 개인 소지품을 신중하게 검사하며 새로 나타난 추가 코드를 기록했고
강태식 경위는 팀의 위치를 조정하여 협력을 유지하고 이전에 구조된 희생자들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더 숨겨진 통로의 한 갈래에서 윤 박사는 2m 높이의 선반 뒤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상자를 열었고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일련의 문서를 발견했다. 그 문서에는 희생자 보관 패턴, 연대기적 순서, 그리고 각 통로 갈래를 규제하는 지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른 팀원들이 문서를 검토하기 위해 모였을 때 그들은 최 셰프가 준비한 시스템의 복잡성이 이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것을 깨닫고 눈이 커졌다. 강경위는 즉시 모든 팀원을 불러 문서의 다이어그램과 코드를 검토하도록 했다. 깔끔하게 정리된 모든 코드, 지침, 그리고 선반 위치는 매우 체계적이고 치밀한 최 셰프의 전략에 대한 그림을 제공했다. 모든 잘못된 걸음이 남은 희생자들의 안전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정신적 압박은 급격히 증가했다. 윤 박사는 문서를 기반으로 중요한 위치를 신속하게 표시하고 코드를 이미 검사한 통로와 아직 숨겨진 통로와 연결하며 아직 살아있는 다른 희생자들의 가능한 존재를 표시했다. 몇 시간 후 팀은 추가 문서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통로와 선반을 매핑하는 데 성공했다. 나타난 패턴은 최 셰프가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흔적을 흐리기 위해 개인 소지품과 표시를 배치하는 데에도 교활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팀의 정신적 압박이 더욱 느껴지면서 모든 코드는 신중하게 분석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단지 평범한 범인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 치밀함, 그리고 용기를 시험하는 시스템의 배후에 있는 주모자와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른 통로 갈래에서 윤 박사는 팀을 오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진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다. 이는 최 셰프가 모든 세부 사항을 생각하고 팀을 정신적으로 도전하는 심리적 함정을 준비했다는 것을 더욱 명확히 했다. 강 경위는 팀에게 집중력을 유지하고 그룹을 나누어 아직 검사하지 않은 통로를 추적하고 구조된 희생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이제 모든 걸음은 작은 실수라도 구조작전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밀해야 했다. 추가 문서가 그들이 이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코드를 보여주기 시작했을 때 긴장감은 증가했다. 모든 코드는 숨겨진 위치, 희생자 보관 순서, 그리고 아직 살아있을 수 있는 희생자를 나타냈다. 팀은 자신들이 결정적인 지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패턴을 찾는 것이 최 셰프의 네트워크를 전체적으로 밝히는 열쇠였다. 팀의 감정적 반응은 매우 눈에 띄었다. 일부 팀원은 긴장되어 보였고 숨을 헐떡였으며 윤 박사는 자신을 진정시키고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 코드 패턴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팀은 다른 희생자들의 위치를 예측하기 시작했다. 어두운 지하실은 구조 전략의 중심이 되었고 팀원들은 모든 단계를 극대화하기 위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해야 했다. 그들은 이 정보가 최 셰프의 게임을 끝내고 모든 희생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황금 같은 기회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날 밤 위층에 웅장한 에투알 서울은 결정적인 전략의 장이 된 지하실을 숨기고 있었다. 추가 문서와 밝혀진 코드의 발견은 최 셰프의 지능과 장기 계획의 범위를 완전히 보여주었다. 팀은 희생자를 구출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압박하고 치밀함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 모든 걸음은 정밀하고 신속하며 계산적이어야 했다. 아직 검사하지 않은 통로 갈래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압박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모든 결정이 희생자의 안전을 결정했다. 윤 박사는 구조 우선순위를 위해 중요한 위치를 표시했고 강 경위는 추가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은 수사의 결정적인 지점을 표시했다. 팀은 최 셰프의 전체 네트워크를 밝히고 남은 희생자들을 구출할 최선의 전략을 결정해야 했다. 새벽은 에투알 서울의 지하실에서 점점 더 고요해졌다. 길고 구불구불한 좁은 통로는 여전히 흔들리는 휴대용 조명빛을 반사하며 벽에 천천히 움직이는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차갑고 습한 공기가 방을 감싸며 모든 팀원의 정신을 압박했다. 윤서현 박사는 각 선반과 봉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며 이전에 문서에서 발견된 새로운 추가 코드를 기록했고 강태식 경위는 팀의 위치를 조정하여 협력을 유지하고 구조된 희생자들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통로의 한 갈래에서 윤 박사는 이전에 2m 높이의 선반 뒤에 숨겨져 있던 비밀문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그 문을 열었고 추가 선반과 이전과는 다른 코드로 라벨이 붙은 봉지들로 채워진 어둡고 작은 방이 드러났다.
휴대용 조명빛이 그 물체들을 비추었고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구조화된 보관 패턴을 보여주며 최 셰프가 모든 단계를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했는지를 보여주었다. 강경희는 즉시 팀에게 이 새로운 방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모든 팀원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한 시스템을 보고 놀랐다. 모든 코드와 순서는 최 셰프가 희생자들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흔적을 흐리기 위해 심리적 함정 네트워크를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든 잘못된 걸음이 구조작전을 방해하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희생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팀의 정신적 압박은 급격히 증가했다. 윤 박사는 각 선반과 봉지를 표시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코드를 이미 검사한 통로 갈래와 아직 숨겨진 통로 갈래와 연결했다. 나타난 패턴은 아직 손대지 않은 일부 갈래에 희생자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강경희는 팀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그룹을 나누어 아직 검사하지 않은 통로를 추적하며 구조된 희생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강조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팀은 발견된 모든 코드와 문서를 조사했다. 그들은 최 셰프의 복잡한 시스템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 네트워크가 팀의 치밀함, 인내심, 그리고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 박사와 강경희는 쉬지 않고 일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전략을 세우고 다음 구조 단계를 준비했다. 어두운 지하실은 계속해서 압박감을 주었지만 팀은 이제 최 셰프의 단계를 예측할 더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통로 갈래에서 윤 박사는 팀을 오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놓인 것으로 보이는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다. 이는 최 셰프가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함정을 준비하는 데에도 교활하다는 것을 확증했다. 강경희는 이 함정이 아직 살아있는 희생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팀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작업하도록 했다. 팀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모든 단계는 신중하게 분석되었다. 긴장감은 추가 문서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코드 패턴을 보여주었을 때 급격히 증가했다. 모든 코드는 숨겨진 위치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들의 보관 순서를 나타냈다. 팀은 자신들이 수사의 결정적인 지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패턴을 찾는 것이 최 셰프의 전체 네트워크를 밝히고 남은 희생자들을 구출하는 열쇠였다. 팀의 감정적 반응은 명확하게 보였다. 일부 팀원은 긴장되어 보였고 숨을 헐떡였으며 윤 박사는 집중력을 유지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강경희와 윤 박사는 추가 전략을 세웠고 팀을 나누어 남은 통로 갈래를 추적하며 이미 구조된 희생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모든 걸음은 작은 실수라도 구조 작전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밀하고 신속하며 신중해야 했다. 어두운 지하실은 계속해서 압박감을 주었지만 최신 정보는 그들에게 최 셰프의 게임을 끝내고 모든 희생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기회를 주었다. 그날 밤 에투알 서울은 위층에서는 웅장함을 유지했지만 지하실은 결정적인 전략의 장이 되었다. 비밀문, 추가 선반, 그리고 새로운 코드의 발견은 최 셰프의 장기 계획이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팀은 희생자를 구출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압박하고 치밀함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모든 결정은 정확하고 신속하며 정밀해야 했다. 아직 검사하지 않은 갈래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압박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모든 결정이 남은 희생자들의 안전을 결정할 수 있었다. 윤 박사는 구조 우선순위를 위해 중요한 위치를 표시했고 강경희는 다음 행동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은 수사의 결정적인 지점을 표시했다. 팀은 최 셰프의 전체 네트워크를 밝히고 아직 숨겨진 희생자들을 구출할 최선의 전략을 결정해야 했다. 밤이 깊어지자 구조팀은 에투알 서울의 지하실을 다시 샅샅이 뒤졌다. 길고 구불구불한 좁은 통로는 더욱 압박적으로 보였다. 휴대용 조명, 빛이 높은 선반에 반사되었고 그림자가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습하고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모든 구석을 감싸고 있었지만 그들이 느끼는 정신적 압박은 이제 이전보다 더 증가했다. 윤서연 박사는 각 봉지와 개인 소지품을 검사하며 추가 코드를 기록했고 강태식 경위는 모든 팀원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이미 구조된 희생자들이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했다. 통로의 한 갈래에서 윤 박사는 2m 높이의 선반 뒤에 숨겨진 또 다른 비밀문을 발견했다. 조심스럽게 그녀는 그 문을 열었고 추가 선반과 독특한 코드로 라벨이 붙은 봉지들로 가득 찬 작은 방이 드러났다.
휴대용 조명빛이 그 물체들을 비추었고 더 복잡하고 깔끔하게 구조화된 보관 패턴을 보여주며 최 셰프가 모든 단계를 설계하는 데 얼마나 치밀했는지를 드러냈다. 강경위는 즉시 팀에게 이 새로운 방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모든 팀원은 그들의 추정보다 더 복잡한 시스템을 보고 아연실색했다. 모든 코드와 순서는 최 셰프가 희생자들을 연대기적으로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흔적을 흐리기 위해 신중한 심리적 함정을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모든 잘못된 걸음이 남은 희생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팀의 정신적 압박은 급격히 증가했다. 윤 박사는 각 선반과 봉지를 표시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코드를 이미 검사한 통로 갈래와 아직 숨겨진 통로 갈래와 연결했다. 나타난 패턴은 일부 갈래에 희생자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강경위는 팀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그룹을 나누어 남은 통로를 추적하며 구조된 희생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강조했다. 모든 걸음은 작은 실수라도 전체 구조 작전을 망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밀해야 했다. 다음 몇 시간 동안 팀은 발견된 모든 코드와 추가 문서를 조사했다. 그들은 최 셰프의 복잡한 시스템 패턴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 네트워크가 정신을 압박하고 치밀함, 인내심, 그리고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윤 박사와 강경위는 쉬지 않고 일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고 전략을 세우고 마지막 구조 단계를 준비했다. 어두운 지하실은 계속해서 압박감을 주었지만 팀은 이제 최 셰프의 다음 단계를 예측할 더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통로 갈래에서 윤 박사는 팀을 오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남겨진 개인 소지품을 발견했고 최 셰프가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심리적 함정을 준비하는 데에도 교활하다는 것을 확증했다. 강경위는 이 함정이 아직 살아있는 희생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팀이 집중력을 유지하고 신중하게 작업하도록 했다. 모든 단계는 팀이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신중하게 분석되었다. 긴장감은 추가 문서가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코드 패턴을 밝혔을 때 최고조에 달했다. 모든 코드는 숨겨진 위치와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들의 보관 순서를 나타냈다. 팀은 자신들이 결정적인 지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패턴을 찾는 것이 최 셰프의 전체 네트워크를 밝히고 남은 희생자들을 구출하는 열쇠였다. 팀의 감정적 반응은 명확하게 보였다. 일부 팀원은 긴장되어 보였고 숨을 헐떡였으며 윤 박사는 집중력을 유지하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했다. 강경위와 윤 박사는 마지막 구조 전략을 세웠고 팀을 나누어 남은 통로 갈래를 추적하며 이미 구조된 희생자들의 안전을 확보했다. 모든 걸음은 작은 실수라도 구조 작전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밀하고 신속하며 신중해야 했다. 어두운 지하실은 계속해서 압박감을 주었지만 최신 정보는 그들에게 최 셰프의 게임을 끝내고 모든 희생자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올 기회를 주었다. 그날 밤 에투알 서울은 위층에서는 웅장함을 유지했지만 지하실은 결정적인 전략의 장이 되었다. 비밀문, 추가 선반, 그리고 새로운 코드의 발견은 최 셰프의 장기 계획이 얼마나 신중하게 준비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팀은 희생자를 구출할 뿐만 아니라 정신을 압박하고 치밀함을 시험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모든 결정은 정확하고 신속하며 정밀해야 했다. 팀이 아직 검사하지 않은 통로 갈래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압박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모든 결정이 희생자의 안전을 결정할 수 있었다. 윤 박사는 구조 우선순위를 위해 중요한 위치를 표시했고 강경위는 마지막 행동 계획을 세웠다. 그날 밤은 결정적인 지점을 표시했다. 팀은 최 셰프의 전체 네트워크를 밝히고 남은 희생자들을 구출할 최선의 전략을 결정해야 했고 매우 치밀한 범죄자의 마지막 함정에 맞서야 했다. 새벽이 서서히 에투알 서울을 비추기 시작했다. 웅장한 위층 창문을 뚫고 들어온 빛은 어둡고 좁았던 지하실을 이제 승리의 장으로 바꾸었다. 몇 시간의 정신적 압박과 극심한 긴장 끝에 구조팀은 마침내 모든 통로를 샅샅이 뒤지고 비밀 문을 열고 아직 살아있는 희생자들을 하나씩 발견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의 얼굴은 피곤했지만 구조된 모든 희생자가 최 셰프의 교활한 계획에서 구출된 생명이라는 생각에 안도감으로 가득했다. 윤서연 박사와 강태식 경위는 지하실 중앙에 서서 이제 조용해진 공간을 바라보았다. 한때 두려움과 긴장감을 유발했던 높은 선반들은 이제 텅 비어 보였다. 오직 최 셰프의 교활함을 증명하는 문서와 코드의 잔해만이 남아 있었다. 팀의 모든 단계와 결정은 매우 구조화된 함정 시스템에서
희생자들을 구출하는 데 효과적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안도감 속에서도 일어난 일에 대한 공포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최 셰프는 체포되어 구금되었고 그의 매우 계획적인 행동에 대한 법적 결과를 마주하게 되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모든 증거, 문서, 그리고 코드는 이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키는 열쇠가 되었다. 구조팀은 그들의 성공이 단지 용기 때문이 아니라 뛰어난 협력, 치밀함, 그리고 인내심 덕분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이전에 가장 약했던 희생자 중 한 명이 눈물을 글썽이며 윤 박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작지만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감사를 표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희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모든 팀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들의 긴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안도감, 감사함,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한때 섬뜩했던 지하실의 모든 통로를 덮었다. 강경위는 팀을 모아 짧은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모든 작전에서 각 팀원과 희생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단호하지만 부드럽게 말했다. 우리가 성공한 것은 단지 전략 때문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가져가야 할 교훈입니다. 그 말은 모든 팀원의 마음에 와닿았다. 힘든 임무 속에서 종종 잊혀지는 인간성의 가치를 상기시켰다. 윤 박사는 덧붙였다. 우리가 오늘 밤 마주한 것은 기술적 능력뿐만 아니라 정신과 공감 능력의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출한 모든 희생자는 작은 관심과 치밀함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전에 긴장되었던 지하실의 분위기는 이제 성찰과 감사의 장소로 바뀌었다. 모든 희생자가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후 팀은 문서와 과정과 증거를 당국에 인계하는 절차를 정리했다. 최 셰프는 이제 법의 손에 넘겨져 공정한 절차를 밟을 준비가 되었다. 구조팀은 자신들이 성공했지만 정의가 계속해서 실현되도록 하는 책임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새벽이 밝아오자 강경희와 윤 박사는 위층 창문에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긴 밤의 그림자가 기억 속에 흔적을 남겼지만 안도감과 평화가 그들을 감쌌다. 그들은 모든 비극 속에는 인내, 협력, 그리고 공감의 중요성에 대한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둠 속에서도 인간은 용감하고 계산된 행동을 통해 빛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아침은 단지 범인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는 인간성의 가치에 대한 승리의 상징이 되었다. 팀과 희생자들은 용기, 배려, 그리고 치밀함이 가장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열쇠라는 것을 배웠다. 웅장한 에투알 서울은 이제 인간의 용기와 영원히 기억될 삶의 교훈에 대한 침묵의 증인이 되었다. 지하실을 떠나기 전 윤 박사는 강경희에게 속삭였다. 이것은 단지 최 셰프를 잡는 것이 아니었어요. 생명을 구하고 희망을 주는 것이었죠. 강경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 경험이 그들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의 가장 큰 교훈은 인간의 가치는 대체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서로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힘이며 모든 신중한 행동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하실은 이제 고요했다. 아침 햇살이 한때 섬뜩했던 선반과 통로를 비추며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관련된 모든 사람이 그들의 투쟁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했다. 용기, 협력, 그리고 공감이 승리했고 그날 밤의 여정을 목격한 모든 이에게 영원한 메시지를 남겼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경계심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협력과 상호 배려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지지와 협력 없이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 인간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생명과 인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배려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위험한 상황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넷째, 압박감이나 위험이 따르더라도 옳은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이야기에 구조팀이 보여준 용기와 치밀함은 종종 안전과 성공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사건은 비록 무섭더라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면 귀중한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모든 행동에서 현명하고 경계하며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되십시오.